남편의 외도로 무너졌는데 위로해준 그 남자가 진짜 악몽의 시작이었다. 남편의 친구라고 믿었던 그 사람. 알고 보니 우리 결혼을 망가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여성의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배신, 사랑, 그리고 복수가 얽힌 이야기. 마지막까지 보시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락 평범했던 일상. 제 이름은 지은입니다. 올해 45.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죠. 결혼한 지 17년째 남편과 함께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저는 오래전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드라마 같은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맞선으로 만나 서로 괜찮다고 느껴서 적당한 나이에 적당한 조건으로 결혼했습니다. 첫 몇 년은 그런대로 평화로웠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저는 가정을 잘 꾸려나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마트를 가고 가끔 외식도 하고 명절이면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평범한 일상을 살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는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늦게 들어왔고 저는 혼자 저녁을 먹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결혼 생활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비슷하게 사니까요.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제가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곤 했죠. 처음엔 그냥 회사 기밀 때문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심지어 새벽에도 문자 알림이 울리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제가 물으면 남편은 항상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응, 회사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저는 믿고 싶었어요. 17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설마 저를 배신할까 싶었죠.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제가 모르는 레스토랑, 제가 가본 적 없는 호텔 라운지, 2인분 식사 금액.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접대비일까 생각하며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지만 남편은 기억 안 난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거? 거래처 사람들이랑 간 거 아닐까?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마음 한편으로는 확인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사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는 비겁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 같았고 향수도 새로 샀더군요. 예전에는 그런 거에 무관심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주말에 갑자기 골프 모임이 생겼다며 나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오랜만에 같이 영화라도 볼까? 제가 제안하면 남편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오늘 팀장님이랑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다음에 꼭 그러자.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어요. 결혼기념일도 그냥 넘어갔고 제 생일도 간단한 케이크로 대신했죠.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부족해서 남편이 멀어진 건 아닐까 생각하며 더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했습니다. 요리책을 사서 새로운 메뉴도 배우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남편이 좋아할 만한 옷도 사 입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의 마음은 이미 저를 떠나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그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까봐 무서웠죠. 작년 12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말이라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속은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뭔가 곧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평범했던 일상의 끝자락. 저는 곧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달락 사건의 발생, 배신의 발견. 작년 12월 23일. 그날은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평일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캐럴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선물을 사러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도 남편을 위해 넥타이를 하나 사두려고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백화점 3층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죠. 옆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여자는 웃으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꿈이겠지. 환각이겠지. 하지만 아무리 눈을 깜빡여도 그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를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울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7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했던 걸까?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11시가 넘어서였죠.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어요. 평소 같았으면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안 먹었으면 뭐라도 데워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응. 회사 갔다가 팀 회식 있어서 좀 늦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이 사진은 뭐야? 이 여자는 누구고 왜 당신이 이 여자 손을 잡고 있는 거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벙긋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당신이 그 여자 손잡고 그 여자가 당신 어깨에 기대는 거 다 봤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남편한테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는 제가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얼마나 오래된 거야? 6개월. 6개월. 반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바보처럼 남편을 믿고 기다렸던 겁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주말에 골프 간다고 나가도 저는 의심하면서도 믿고 싶어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죠. 그 여자는 누구야? 회사 후배야. 회사 후배. 남편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던 그 여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나한테 뭐가 부족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지은아. 나가라고. 내가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남편은 결국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목이 쉴 때까지 울었습니다.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제 집은 너무나 조용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편한테서 문자가 몇 통 왔지만 저는 읽지도 않고 지워버렸어요.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크리스마스에 같이 만나자고. 하지만 저는 차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웃으면서 괜찮은 척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다 거절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샤워도 하지 않고 그냥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계속 같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12월 31일. 보통은 남편과 함께 제아의 종소리를 듣거나 집에서 조용히 새해를 맞이했었죠. 하지만 그 해는 혼자였어요. 텅 빈 집에서 홀로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밤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인가 싶어서 무시하려 했는데 계속 벨이 울렸습니다. 짜증이 나서 문을 열었죠. 뭐야, 내가.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였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 안녕하세요. 저는 댁 남편분의 친구입니다. 남편의 친구라고요? 저는 남편의 친구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남편 친구요? 처음 뵙는데요. 오래전 친구예요. 최근에 연락이 닿았는데 사정을 듣고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경계심이 들었지만 뭔가 이 사람한테서는 위협적인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신뢰감이 가는 분위기였죠. 게다가 연말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웠던 저는 누군가와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이 만남이 저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걸 말이죠. 3단락 새로운 인물과의 만남, 위로의 시작. 그 남자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건네며 그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깔끔한 차림새, 차분한 말투, 어딘가 슬픔이 배어있는 듯한 눈빛.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경계는 늦출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요.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전 남편 친구분들을 거의 다 아는데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오래전 친구입니다. 대학 동기였는데 졸업 후에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그런데 그쪽 사정을 듣고 혹시 부인께서 힘드실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대학 동기. 남편이 대학 동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 싶었지만 제가 남편의 모든 친구를 알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그때 저는 남편에 관한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정을 듣고 오셨다고요? 남편이 뭐라고 하던가요? 제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세한 건 부인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진 않고요. 다만 친구가 실수를 했고 부인께서 많이 힘드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실까 싶어서요. 도움이요? 네. 혼자 연말을 보내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장 봐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야기 상대가 필요하시면 들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친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며칠 동안 혼자 집에 틀어박혀 있던 제게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나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신 거예요? 저희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때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조금 마음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준혁이라고 합니다. 강준혁. 저는 박지은이에요. 이미 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혁 씨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고 싶을 때만 들어줬고 말하기 싫어하면 다른 주제로 넘어갔죠. 자정이 가까워지자 밖에서 카운트다운 소리가 들렸어요. 19, 8.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소리.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불꽃놀이가 터지는 게 보였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은 씨. 준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준혁 씨도요. 하지만 솔직히 새해가 뭐가 좋다고, 복이 뭐가 좋다고 싶었어요. 남편은 떠났고 17년 결혼 생활은 무너졌고 저는 이제 혼자였으니까요. 준혁 씨는 그날 밤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고는 일어섰어요. 너무 늦었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는 명함을 건네줬어요. 깔끔한 명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연말에 혼자 계시면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익숙해져야죠. 제 대답에 준혁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가 떠나고 나니 집이 더 텅 빈 것 같았어요. 잠깐이었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게 위안이 됐나 봅니다. 저는 그가 남기고 간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새해 첫날,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서 거의 비어 있었어요. 배는 고팠지만 마트에 갈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준혁 씨가 생각났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었죠.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부탁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장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며칠째 집 밖에 못 나갔어요. 금방 답장이 왔어요. 당연하죠. 필요한 거 리스트 보내주세요. 1시간 안에 갖다 드릴게요. 저는 간단하게 필요한 것들을 적어서 보냈어요. 정말 1시간도 안 돼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혁 씨였어요. 손에는 큰 장바구니 2개가 들려 있었죠. 제가 적은 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혼자 사시는 분이 제대로 챙겨 먹어야죠.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것들로 샀어요. 그는 냉장고에 식재료들을 정리해주고 심지어 간단한 죽까지 끓여줬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준혁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물만 마시며 저를 지켜봤어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 제 옆에 있다는 게 안심이 됐죠.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희 남남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그냥.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제 버릇이에요. 좋은 버릇이네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준혁 씨는 가끔 들렀어요. 격일로 혹은 이틀에 한 번씩. 항상 필요한 것 없냐고 물었고 저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점점 의지하게 됐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집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준혁 씨는 제게 많은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만 들어줬죠. 남편 이야기, 결혼 생활 이야기, 지금의 심경. 그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지은 씨,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어느 날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우자가 바람 피우면 자기 탓을 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하지만 그건 배신한 사람의 선택이에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울고 말았어요. 그동안 계속 제 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더 예쁘게 꾸미지 못해서, 제가 더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서 남편이 떠난 거라고요. 하지만 준혁 씨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당신은 혼자 너무 오래 아팠어요. 이제 누군가는 옆에 있어줘야죠. 그의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남편한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 저는 준혁 씨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그냥 남편의 친구가 아니라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월 중순쯤 준혁 씨와 함께 한강을 걷고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와 함께라면 견딜만 했습니다. 지은 씨, 제가 선을 넘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준혁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친구의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순간을 저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도 말이 목에서 맴돌았어요. 저도 좋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준다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준혁 씨는 재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혁 씨 생각만 났어요. 그의 따뜻한 눈빛, 배려 깊은 말투,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마음. 남편한테서 받지 못했던 것들을 그는 다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한번 사랑을 믿어보기로. 사달락 관계의 깊어짐, 사랑의 확인. 1월이 지나고 2월이 왔습니다. 준혁 씨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매일 만났고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기억했고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챙겨줬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 씨가 집으로 저녁을 가져왔어요. 직접 만든 음식이었죠. 요리도 하세요? 혼자 살다 보니 배우게 됐어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의 음식은 정성이 가득했어요.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든 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는 남편과의 차이를 느꼈어요. 남편은 제가 해주는 음식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준혁 씨는 제가 물 한 잔만 따라줘도 고맙다고 했죠. 지은 씨, 요즘은 좀 어때요? 마음이 좀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준혁 씨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라니요. 지은 씨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는 항상 저를 존중했어요. 제 의견을 물었고 제 감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남편과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날 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죠. 지은 씨. 준혁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감정을 둘 다 느끼고 있었거든요. 준혁 씨.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아니,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은 특별하다고. 이 사람은 보호해야 한다고.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 저랑 함께 해주실래요?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행복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 누군가 진심으로 저를 원한다는 느낌. 저도요. 저도 준혁 씨가 좋아요. 많이. 그 순간 준혁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포근하고 따뜻한 품. 그 안에서 저는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에서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의 빗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준혁 씨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비가 많이 오네요. 택시 잡기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오늘은 그냥 여기 계셔도 돼요. 준혁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혼자 있기 싫어요. 그는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확실해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고 뺨에 닿았고 마침내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날 밤 우리는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뜨겁다기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는 조용한 위로의 시간이었어요. 말없이 손을 잡고 오래 눌러왔던 외로움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오늘만큼은 나한테 기대도 돼요. 준혁 씨의 속삭임에 저는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겼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그 모든 것이 저를 채워줬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잠들었어요.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화로웠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준혁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일어났어요? 잘 잤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다행이네요. 아침 식사 거의 다 됐어요. 씻고 오세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함께 아침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 남편과는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들이었죠. 그날부터 준혁 씨는 더 자주 집에 왔어요. 때로는 하루 이틀씩 머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처럼 지냈어요.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죠. 지은 씨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준혁 씨가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한 게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준혁 씨는 제게 삶의 이유가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가 생각났고 잠들기 전에도 그를 생각했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왔어요. 준혁 씨는 제게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빨간 장미 한 다발. 이렇게 꽃을 받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제 말에 준혁 씨가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는 자주 받을 거예요. 매달, 아니 매주 받을 수도 있어요. 과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과한 게 없죠.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또 한 번 녹아내렸어요. 이 사람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준혁 씨가 예약해둔 곳이었죠. 창가 자리에서 야경을 보며 식사를 하는데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지은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랑 정식으로 사귀어 주실래요? 당신 이혼 절차 끝나면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준혁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가는 삶. 그런 평범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꿨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라는 걸. 그리고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준혁 씨의 진짜 정체를, 그가 제게 다가온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2월 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오달락 위기의 시작, 진실의 발각. 3월 초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제 삶에는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혁 씨는 잠깐 일이 있다며 외출했고 저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혁 씨가 벌써 돌아온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얼굴.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뭐하러 왔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지은아, 할 말이 있어서. 잠깐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우리 할 말 없어.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받았잖아. 알아. 근데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제발 10분만.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급박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자 남편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손을 비비고 시선을 피하고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듯 했죠. 빨리 말해. 준혁 씨 곧 올 거야. 준혁?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굳었어요. 지은아, 그 사람. 강준혁이라는 사람 만나고 있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엄청 중요한 문제야.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괴로워했어요. 지은아, 그 사람 내 친구 아니야.
애초에 내 친구였던 적도 없어. 무슨 소리야? 강준혁. 그 사람은 민지 언니 남자친구였어. 아니, 정확히는 약혼자였지. 민지. 남편의 외도 상대 이름이 민지였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세히 설명해봐.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지랑 내가 사귀기 시작한 게 작년 6월이었어. 근데 그때 민지한테 약혼자가 있었어. 바로 강준혁이야. 민지는 나한테 약혼자가 있다는 걸 숨겼고 나도 나중에 알았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준혁 씨가 남편의 외도 상대의 약혼자였다고. 민지가 준혁이랑 헤어지겠다고 했어. 날 선택하겠다고. 그래서 준혁한테 이별 통보를 했는데 그 사람이 미친 듯이 복수하겠다고 했대. 나랑 민지를 둘 다 파멸시키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너한테 접근한 거야. 나한테 복수하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내 아내한테 접근한 거라고.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준혁 씨가 복수를 위해 저한테 다가왔다고. 그 모든 친절이, 위로가, 사랑이 다 거짓이었다고. 거짓말하지 마. 준혁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지은아, 정신 차려. 그 사람 진짜 목적은 너를 이용해서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라고. 증거는? 증거 있어?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민지와 준혁 씨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내 남편 부인한테 접근했어. 곧 넌 내가 뭘 잃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준혁 씨가 민지한테 보낸 메시지였어요. 날짜는 12월 28일. 제가 준혁 씨를 처음 만난 지 이틀 후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 준혁 씨가 정말 복수를 위해 제게 다가온 거였나요? 아직도 안 믿겨. 더 보여줄까? 남편은 더 많은 증거들을 꺼냈어요. 준혁 씨와 민지의 과거 사진들, 약혼 발표 기사, 그리고 준혁 씨가 민지에게 보낸 복수 계획이 담긴 메시지들. 너를 무너뜨려서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파괴하겠어. 내가 나한테 한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혁 씨였습니다. 그는 거실의 상황을 보고 표정이 굳었죠. 이게 무슨 상황이죠? 준혁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상황이긴. 내가 내 아내 이용해서 나한테 복수하는 상황이지. 복수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난 단지 뭐? 지은이한테 진심이었다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민지한테 보낸 메시지 다 봤어. 준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 씨, 사실이에요? 저한테 복수하려고 다가온 거예요? 준혁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복수였어요. 민지가 저를 버리고 이 사람한테 간 게 너무 분했어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고 싶었죠. 이 사람 아내를 빼앗아서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럼 저한테 해준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 아니에요. 처음만 그랬어요. 지은 씨를 알아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 진짜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거짓말. 제가 소리쳤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부 다 계획이었잖아요. 제 약점을 파고들어서 제 외로움을 이용해서 저를 가지고 놀았잖아요. 아니에요, 지은 씨. 제 말 좀 들어봐요. 처음엔 그랬지만 그만해요. 저는 귀를 막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명도 설명도 다 소용없었어요. 처음이 거짓이었다면 그 이후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은아, 이제 알았지? 이 사람은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나한테 복수하려고 너를 이용한 거야.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나가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당신이 바람 안 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지은아, 둘 다 나가요.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다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홀로 남았어요. 텅 빈 집, 텅 빈 마음. 저는 소파에 쓰러져 울었어요. 남편한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다시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한테도 배신당했습니다. 대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건가요? 준혁 씨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이 거짓이었다면 그 뒤에 모든 것도 의심스러웠으니까요. 그의 미소도 포옹도 속삭임도 전부 다 복수를 위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 그것처럼 제 인생도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 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지만 읽지도 않았죠.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어요. 사랑했던 두 남자 모두에게 배신당한 여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육달락 절정의 갈등, 선택의 순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시간만 보냈죠. 준혁 씨한테서는 매일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저는 전부 무시했습니다. 남편도 몇 번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3월 10일 집 앞에서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무시하려고 했는데 밖에서 준혁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 씨, 제발 문 좀 열어줘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한 번만요.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지은 씨,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에 접근한 건 복수 때문이었어요.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당신과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문 뒤에서 그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증명할게요. 제 사랑이 진짜라는 걸. 증명이요? 저는 결국 문을 열었어요. 준혁 씨는 일주일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안 깎고 옷도 구겨진 채였죠.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거짓으로 시작한 사랑을 어떻게 진짜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저 민지한테 완전히 선을 그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약혼 반지도 돌려줬어요. 그게 증명이에요? 어차피 당신은 그 사람과 끝났잖아요. 저를 이용해서 복수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아니에요. 지은 씨, 제가 정말로. 나가세요. 지은 씨, 나가라고요.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준혁 씨는 무릎을 꿇었어요. 현관 앞에서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처음부터 진실했어야죠. 거짓으로 시작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준혁 씨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를 밀어내는 게 저에게도 고통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민지였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 준혁 씨의 전 약혼자. 저는 경악했죠. 뭐하러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10분만 시간 내주세요. 저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러 온 건지 궁금했거든요. 민지는 소파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먼저 사과할게요. 부인 남편분과 제가 사귄 건 제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기혼자인 줄 알면서도 만났으니까요. 사과가 필요한 건 저한테가 아니라 본인 양심한테 아니에요?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부인한테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서 왔어요. 준혁 오빠에 관한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요. 들으셔야 해요. 진실을 알아야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요. 민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준혁 오빠가 처음에 부인께 접근한 건 맞아요. 복수 목적이었죠. 근데 그게 제 부탁이었어요. 뭐라고요? 준혁 오빠는 저를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제가 부인 남편분을 만나면서 오빠를 버렸죠. 오빠는 미친 듯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수를 부추겼어요. 부인 남편분을 괴롭히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부인을 만나고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저한테 연락도 뜸해지고 복수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복수 안 하냐고. 그랬더니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민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죄 없는 사람을 이용할 수 없어. 그리고 나 그 사람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진짜로.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빠는 진심으로 부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복수였지만 나중엔 진짜 사랑이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이제 복수는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증거도 있어요.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카톡 대화를 보여줬어요. 준혁 씨와 민지의 대화였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난 더 이상 복수 같은 거 할 수 없어. 지은 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건 내가 너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오빠, 그럼 나한테 당한 건 어떻게 해? 그냥 넘어가려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 그만 놓으려고. 복수해봤자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은 씨 같은 좋은 사람을 상처 주는 거잖아. 날짜를 보니 1월 말이었어요.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부인. 준혁 오빠는 진심이었어요. 처음은 복수였지만 나중엔 정말로 부인을 사랑했어요. 이건 제가 보장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민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준혁 씨는 정말 저를 사랑했던 걸까요? 근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처음에 거짓으로 접근했다는 걸 숨긴 거예요? 오빠도 고민했을 거예요. 말하면 부인이 떠날 거라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차마 말 못한 거죠. 비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부인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민지는 일어섰어요.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부인 선택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준혁 오빠는 진심으로 부인을 사랑해요. 그건 제가 장담해요. 민지가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준혁 씨가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준혁 씨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지은 씨, 제가 처음에 거짓으로 접근한 건 제 인생 최대의 잘못이에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건 제 인생 최고의 진실이에요. 당신이 절 용서 못하셔도 이해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제 사랑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진짜일 거예요. 행복하세요, 지은 씨.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울었어요. 그를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그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남편과 이혼 서류도 처리해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결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 씨를 용서할 것인지 완전히 보낼 것인지 결정해야 했죠. 3월 20일 저는 준혁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제 결정을 말하려고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어요. 준혁 씨는 멀리서부터 저를 보고 걸어왔어요. 여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혁 씨, 솔직히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당신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당신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제가 또 속는 건지.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해요. 제가 당신을 배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니,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배신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게.
준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은 씨. 그래서 결정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7달러 결정과 그 이후 새로운 진실. 저 당신을 용서할게요. 제 말에 준혁 씨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작은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도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만 말해주세요. 그게 제 조건이에요. 약속할게요. 맹세해요. 다시는 당신한테 거짓말 안 할게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우리는 그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다시 쌓아가기로 했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혼 서류에 최종 서명을 하러 온 거였죠. 정말 이혼하는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잖아. 지은아, 나 정말 후회해. 민지랑도 완전히 끝났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 이미 늦었어. 당신이 바람 피운 순간 우리 결혼은 끝난 거야.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날 거야? 강준혁이랑?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지은아, 그 사람 믿지 마. 그 사람 진짜. 그만해. 이제 당신한테 들을 말은 없어. 남편은 결국 서류에 서명했어요. 17년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준혁 씨한테 전화했어요. 준혁 씨 이혼했어요. 지은 씨,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준혁 씨는 기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조촐하게 축하했습니다. 이혼을 축하한다는 게 이상하지만 저에게는 해방의 순간이었거든요. 4월이 왔어요. 봄이 완연한 계절. 저와 준혁 씨는 서로를 더 알아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까지 전부 솔직하게 말해줬죠. 지은 씨, 오늘 길에서 예쁜 여자 봤어요. 왜 그런 말까지 해요? 약속했잖아요. 거짓말 안 하기로. 봤으면 봤다고 말하는 게 맞죠. 근데 그 여자보다 지은 씨가 100배 더 예뻐요. 그의 솔직함이 때로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안심이 됐어요. 이 사람은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하고요. 4월 중순 준혁 씨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였죠.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지은 씨한테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카페는 아늑하고 조용했어요. 창밖으로는 꽃밭이 보였죠.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은 씨. 네. 제 인생 얘기 좀 들려줄게요. 제대로 된 제 이야기요. 준혁 씨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가족 이야기, 민지와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배신당했던 순간. 민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3년을 사귀고 약혼까지 했죠. 결혼 날짜도 잡았어요. 근데 민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당신 남편이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이 바람을 피우다니. 민지한테 따졌죠. 그랬더니 민지가 그러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진짜 사랑을 찾았다고. 당신보다 그 사람이 더 좋다고.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때 정말 미쳤어요. 복수하고 싶었죠. 민지를, 그 남자를 똑같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 아내인 당신한테 접근한 거예요. 알아요. 민지한테 들었어요. 근데 당신을 보는 순간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오히려 저랑 비슷한 상황이었죠. 배우자한테 배신당한 사람.
준혁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한테 진짜로 마음이 갔어요. 복수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졌죠. 그냥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당신 옆에 있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준혁 씨. 지은 씨, 제가 거짓으로 시작한 건 평생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당신 덕분에 제가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지였어요. 그리고 남편도 함께 있었죠. 이게 무슨... 준혁 씨가 일어섰어요. 저도 당황해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준혁 오빠. 그리고 부인.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을요? 민지는 남편을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사실, 제가 거짓말했어요. 지난번에 부인한테 한 얘기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혁 오빠가 진심으로 부인을 사랑했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뭐라고요? 준혁 씨가 소리쳤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 오빠는 끝까지 복수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계속 보고했거든요. 부인을 완전히 믿게 만들고 사랑에 빠뜨린 다음에 버릴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준혁 씨가 소리쳤습니다. 민지, 지금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 아니야. 내가 증거 다 가지고 있어.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준혁 씨가 민지한테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곧 그 여자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너무 쉽게 넘어오더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날짜를 보니 2월이었어요.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던 그때였습니다. 저는 준혁 씨를 바라봤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건 조작된 거야. 민지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 조작? 이게 어떻게 조작이야? 남편이 나섰어요. 지은아, 이제 봤지? 이 사람 진짜 목적이 뭔지. 끝까지 당신을 이용하려고 한 거야. 아니야. 지은 씨, 내 말 좀 들어봐. 준혁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지은 씨, 제발. 이건 민지가 꾸민 거야. 나를 망치려고. 어떻게 믿어요? 또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혼란스러웠어요. 누구 말이 진짜일까요? 민지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준혁 씨가 여전히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준혁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체 뭐가 진실인 거죠?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사랑도 신뢰도 진실도.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 누군가의 복수 도구도 거짓말의 희생자도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혼자 서는 거예요. 남편도 준혁 씨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요. 팔달락 해결과 새로운 시작, 진정한 자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젯밤의 혼란 이후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어쩌면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준혁 씨한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서도 연락이 왔지만 역시 무시했죠. 대신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오랜만에 제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지친 얼굴, 헬쑥해진 볼 하지만 동시에 아직 살아있는 눈빛. 박지은, 너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남편 없이도 준혁 씨 없이도 너는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남편의 흔적들, 준혁 씨와의 추억들 전부 정리했습니다. 사진도 지우고 선물도 버리고 모든 걸 깨끗이 치웠죠.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몇 달 동안 연락 안 하던 대학 동기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지은이. 어머, 지은아.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무슨 일 있었어? 응, 좀 있었어. 이야기 길어.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어? 당연하지. 언제든지 좋아. 며칠 후 저는 수진이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외도, 준혁 씨와의 만남, 그리고 복잡했던 모든 상황들. 수진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말했어요. 지은아, 너 정말 힘들었겠다. 응, 많이 힘들었어. 근데 있잖아. 지금 내가 제일 잘한 게 뭔지 알아? 뭔데? 혼자 서기로 결심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해. 누구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내 발로 서는 거. 수진이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너 예전부터 항상 누군가한테 의지했잖아. 결혼하고 남편한테 의지하고 남편이 떠나니까 준혁 씨한테 의지하고. 근데 이제는 내가 너를 지탱해야 할 때야.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래서 말인데 너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결혼 전에 하고 싶었던 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제가 뭘 하고 싶어 했었죠? 아, 맞다. 저는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꽃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나 꽃 관련 일하고 싶었어. 그럼 지금 해. 늦은 거 없어. 45도 새로운 시작하기 좋은 나이야. 수진이의 격려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플로리스트 교육 과정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에 좋은 학원이 있었어요.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과정이었죠. 저는 바로 등록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할 때니까요. 4월 말 저는 플로리스트 과정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꽃을 다루고 부케를 만들고 플라워 디자인을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같은 반 학생들도 대부분 저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년 여성들이었어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죠. 저도 이혼하고 왔어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요. 한 동기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 외도로 이혼했어요. 우리 정말 비슷하네요. 근데 있잖아요. 이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되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앞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힘이 났습니다. 5월이 되었어요. 어느 날 플로리스트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준혁 씨가 학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멈춰 섰어요. 지은 씨, 왜 여기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들어주기로 했어요. 어차피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혁 씨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민지가 조작한 증거예요. 그 메시지들. 전부 조작된 거였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전문가 소견서, 그리고 민지의 자백서. 민지가 인정했어요. 그 메시지들은 자기가 조작한 거라고. 나를 망치려고 당신이랑 나를 갈라놓으려고 꾸민 거였대요. 저는 서류들을 천천히 읽었어요. 정말로 조작이었다는 증거들이 명확했습니다. 왜 민지가 그런 짓을? 민지는 나를 다시 원했대요. 당신 남편이랑도 헤어졌고 나한테 돌아오고 싶었는데 내가 당신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한 거래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복잡한 관계, 이 얽히고 설킨 복수와 배신의 연쇄. 준혁 씨. 네, 지은 씨.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저는 준혁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준혁 씨가 진심이었든 아니었든 이제 저는 제 길을 가려고요. 혼자서요. 지은 씨, 제발. 처음이 거짓이었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설령 나중에 진심이 됐다고 해도
그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준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전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알아요. 믿어요. 근데 사랑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신뢰가 없는 사랑은 지속될 수 없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힘들 때 위로해 주셔서.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요. 그게 우리 둘에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은 씨. 행복하세요, 준혁 씨. 언젠가 정말로 진실한 사랑을 만나실 거예요. 거짓말 없이 시작하는. 저는 준혁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6월 저는 플로리스트 과정을 수료했어요. 그리고 작은 꽃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로 시작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면서 고객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지은 선생님이 만든 부케가 제일 예뻐요. 고객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아진 얼굴, 생기 있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미소. 아, 나 지금 웃고 있구나. 혼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일어선 저.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이 공간은 제가 만들어가는 제 삶의 공간이니까요. 핸드폰을 보니 수진이한테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지은아, 요즘 넌 정말 예뻐졌어. 빛이 나더라.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의 모습인 것 같아.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수진아.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진짜로.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준혁 씨한테도 상처받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두 사람 모두 없이. 일기장을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진짜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어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은 그런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찾아낸 진짜 행복이었어요. 누군가의 사랑이 아닌 저 자신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인정이 아닌 제 스스로의 인정으로. 그렇게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어떤 일이 와도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이제 저는 혼자 서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은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힘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빛나는 존재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 여러분.